공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사시는 것 또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사시면서 우리 한국 많이 걱정하실 텐데 걱정보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국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할 만큼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967만 6천 명으로서 우리 한국 최대의 종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불교가 뭐 천몇만 해서 제일 큰 종교로 알았는데 기독교가 제일 큰 종교가 되었다라고 발표한 것을 볼 때에 아무리 많이 욕해도 기독교는 역시 거대한 종교이고 괜찮은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정치도 많이 걱정할 겁니다. 또 대통령 탄핵 전국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괜찮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현 대통령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잘했다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 사람은 독재자고 이 사람은 어째고 전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또 한국은 또 재벌 해치해야 된다고 뭐 삼성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의 노조가, 노동조합이 또 얼마나 강합니까? 한국에는 조건이 별로 좋은 것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계에서 교역량 전체가 11번째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와보시면 참 잘 삽니다. 제가 미국 오니까 미국 사는 것 보니까 한국은 뭐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셔서 호텔 가서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뭐 괜찮다 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에 큰 나라 쓸 때마다 전쟁했죠. 또 6.25 사변이라고 하는 큰 전쟁 겪었죠. 또 뭐 군사 독재 시절 다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도 잘 될 줄로 알고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 학자들은 뭐 포스트 모던 시대라 말하기도 하고 21세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 미래 사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게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세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더더구나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하나이다, 하나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학자들은 세계화 시대 때에 이제는 국가 간에 문을 잠글 빗장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다 통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때 한국이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압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갑니다. US 패스포트 가지면 불편하지만 한국 여권 가지면 괜찮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었는데 가서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을 두 종류로 말한다면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두 종류예요. 그런데
영주권자 목사님들이 와서 캄팔라에서 하루를 더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냐 물어보니까 US 패스포트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국경 건너오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국 여권 가지면 직통으로 오고 미국 여권 가지면 돌아와요. 한국 여권이 훨씬 좋습니다. 한국 여권 가지면 못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화 시대 때에 가장 적합하게 지어진 민족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토플러 같은 사람은 세계화 시대 때 가장 적합하게 지어진 민족은 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조금 추워도 어지간하면 다 견뎌요. 조금 더워도 어지간하면 다 견딥니다. 얼굴도 보면은 조금 얼굴이 하얀 사람은 백인 옆에 가면 비슷하고요. 좀 껌껌한 사람들은 흑인 옆에 가면 비슷해요. 어디 가나 다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의 혀가 얼마나 묘하게 생겼는지, 우리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조금만 연습하면은 거의 퍼펙트하게 말할 수 있는 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요즘엔 좀 영어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보시면 일본 사람들 얼마나 영어 이상하게 합니까? father 이 말을 못 해가지고 화자 그랬거든요. 진짜입니다. brother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브라자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린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21세기에 가장 적합하게 지어졌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 세상 떠났습니다만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 말하기를 한국은 단군 이래로 가장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한국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세계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는 참 복잡한 것이 뭐냐 하면은 미래학자들은 1989년도에 21세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말하면은 20세기지만은 1989년도가 구소련이 해체될 때입니다. 해체되어 가지고 15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등 해가지고 15개 나라가 돼요. 바꿔 말하면은 세계가 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세계는 점점 작게 분리가 됩니다. 이걸 말하기를 로컬리제이션, 지역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세계가 하나이면서 인종이나 종교나 언어나 이게 문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점점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21세기에 이 세계가 1000나라, 1000개국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세계는 점점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민족 것을 잘 지키고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걸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치를 먹지 않으면 절대 세계화 안 됩니다. 김치를 잘 먹어야 돼요. 애들이 피자만 먹고는 세계화 절대 안 됩니다. 김치를 잘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은 우리나라 김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로니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여행 사이트입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그 사이트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치입니다. 그 스페니쉬 올리브 오일, 그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인도의 렌틸콩 있죠. 렌틸콩. 일본의 나또, 청국장, 한국의 김치. 이 5가지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이다, 그렇게 발표할 만큼 김치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런 김치를 잘 보십시오. 겉절이부터 요즘에는 묵은지까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모릅니다.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세계화가 나오거든요. 성경을 세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온통 세계화 얘기고요. 동시에 구약 성경은 이민사예요. 잘 보시면 이민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멀리 떠나 살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본토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가 살았죠. 이삭이 그랬죠. 그리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랬죠.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전부 떠나서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세계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때가 포로기입니다. 이런 포로기를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다 잊어버렸죠? 이래가지고 목사는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예? 했던 거 또 해도 몰라요. 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된 이가 4,600명입니다. 4,600명.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유대 사람들이 300만 가까이 살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300만 가운데 4,600명이 잡혀갔는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포로기에는 본토의 역사가 아니라 포로민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만이 살았던 것이 역사가 아니고 4,600명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잘 보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가 포로민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포로민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본토민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토민이 아니라 4,600명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4,600명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세계화 작업이 끝난 사람들이 이미 이방에 삽니다. 페르시아에 삽니다. 바벨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은 10대 소년 때에 잡혀가요. 잡혀갔다가 90세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본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무리 이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5번씩이나 장관 지나고 총리 지났지만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떠나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유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신토부리가 뭔지 아세요? 신토부리?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거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신토부리가 나와요.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살렸습니다. 애굽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에 묻히기를 거절하죠. 내가 막벨라굴에 가겠다. 다시 내가 팔레스타인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가 나갈 때에 내 시체를 메고 나가겠다 맹세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시체를 메고 나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공헌했지만은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공헌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토에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셔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가 이 땅의 자녀와 함께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깊이 뿌리를 내리가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잠깐 살다가 갈성하지 마시고 한국 절대 오지 마십시오. 왠지 압니까? 한국에 사람 많아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안 오셔도 잘 돌아가요. 예.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세계화요, 철저하게 신토불입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얼굴만 예뻐서 왕비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모든 문물에 능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철저하게 유대주의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유대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요. 다니엘도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10대 손대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궁중에 온갖 좋은 것들 주었지만 먹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먹는 식으로 채식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그 정신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에르벤 토플러가 말하기를 앞으로 21세기는 제3의 맛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제3의 맛이 뭐냐 하면은
제1의 맛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맛이에요. 소금 같은 맛이에요. 제2의 맛은 가공한 양념의 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마요네즈나 케첩 같은 거 드레싱들 이런 것들이 제2의 맛이에요. 제3의 맛은 뭐냐 하면은 발효 음식의 맛이에요. fermented. 발효 음식의 맛입니다. 발효 음식의 맛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들을 보십시오.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온갖 젓갈, 또 우리가 전통 술, 막걸리, 전통 음료, 식혜 전부 다가 발효 음식이에요. 한국은 가장 발달했습니다. 21세기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또한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쌀을 먹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요. 동북아시아 쌀을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지칭합니다. 이 세 나라가 왜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 세 나라가 쌀을 먹기 때문에 젓가락을 쓴다는 거예요. 젓가락 쓰는 나라가 왜 세계를 지배하느냐?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손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손이 발달한 나라가 왜 세계를 지배하느냐? 손이 발달한 민족들이 보면은 섬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동의 질, 그 quality of labor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delicacy예요. 섬세성입니다. 섬세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발달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젓가락 쓰는 세 나라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은 중국 대륙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한국이 중심이에요. 저는요. 누가 믿든 안 믿든 한국은 세계 중심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일대학교 교수이신 그 폴 케네디, 뭐 21세기 준비, 또 뭐 강대국의 흥망 잭슨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21세기에 세계 인류 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될 5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그렇게 말합니다. 문화의 세계예요. 이런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K-팝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뭐 들썩들썩 하잖아요. 예? 무슨 뭐죠 사이에 뭐 강남 스타일 이건 뭐 가는 데마다 다 해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화로 돈 버는 것이 기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문화 수출해서 버는 돈이 현대자동차보다 더 많이 벌어옵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한국 문화는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어느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문화는 해한 문화라고요. 한을 풀어버리는 문화예요.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옛날부터 뭐 한이 많거든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계학자들이 다 모여도 설명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증후군이에요. 예? 예? Cultural Syndrome. 이건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 심리학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을 영어 단어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냈대요. 한이 뭔지 압니까? 영어로 HAN이에요. 예? 예? 한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중심주의예요. 21세기는 가정중심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홈이란 말을 많이 씁니까? 홈 델리버리, 홈 스쿨링, 뭐 홈 뱅킹, 홈 말 많이 쓰잖아요. 홈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정중심주의. 가정중심주의 가운데도 한국 사람들은 모성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하다는 것이에요. 설날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에 갑니까? 이게 다 가정중심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가정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잘 뭉친다는 것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성중심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때마다 어머 하는 것이 엄마 부르는 소리래요. 예? 이 찰스 다윈이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에 들어가니까 너무 황홀해서 오마이갓 그랬대요. 이 서양 사람들은 북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마이갓은 그 소위 말하는 북의 중심의 사람들의
이게 뭐죠? 이거 감탄사래, 감탄사래. 한국 사람들은 엄마 그러잖아요. 예? 목의 중심이라는 것이. 세 번째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우리 한국 가보십시오. 박사, 석사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공부하는 데는 많은 걸 투자합니다.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소 팔고 논 팔고 다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 학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예. 요즘도 비슷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공부하던 80년대 초반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학 왔느냐 이 통계가 나와요. 그 통계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아요. 뭐 중국 뭐 인구가 많으니까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공부 다 끝나고 박사학위 받고 자기 나라 돌아간 사람들 통계 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아요. 얼마나 박사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 세 번째는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정신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위해서 엘리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300만이 아니고 포로된 4,600명 역사를 이끌어갔습니까? 적어도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대이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엘리트예요. 엘리트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의 창업 정신이 그러더라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창업 정신이래. 어쨌든 보십시오. 한국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토인은 5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유대인은 100개국에 720만, 중국 사람들은 120개국에 4,500만, 한국 사람들은 178개국에 700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178나라에 흩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져 삽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본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흩어진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보십시오. 최첨단 과학 시대다 말합니다. 이 과학 발전 같은 거 보면요 엄청나요. 동시에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최첨단 과학 시대가 영성 시대다 말합니다. 영성 시대다 말해요. 최첨단 과학과 영성은 별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에 만족합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추구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사람이 지성만 발달하면 됩니까? 영성이 발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이죠, 신앙이죠, 아는 일에, 지식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게 됩니다. 지식만이 아니에요. 과학만이 아닙니다. 영성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하셔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은 신비주의에 빠진대요.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성주의에 빠진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가 기독교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영성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최첨단 과학시대 때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 움직임이 다 보여요. 왜 이슬람이, 왜 다른 나라가, 왜 북한이, 왜 저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봐도 모르는 것을 영으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성 시대입니다. 영성을 또 많이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 미국 오셨다는 것, 더더구나 보스턴 산다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엘리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되게 하고 한국의 얼과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보스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화 시대 때에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리, 한국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